여기 3년 만에 드디어 아들이 당신을 최고급 실버타운으로 모시겠다고 이제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시라고 말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 말은 인생의 큰 위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만약 그 효도 계약서가 정교하게 설계된 지옥행 티켓이라면 당신은 선뜻 서명할 수 있을까요? 70세의 노모가 실버타운 입주 계약서에 서명하려던 그 날 3살배기 손자가 실수로 쏟은 물 한 컵이 모든 것을 5일간 지연시켰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바로 그 5일이 아들과 그 실버타운을 둘러싼 소름 끼치는 음모를 밝혀내는 결정적인 시간이 될 줄은 말이죠. 물 한 잔이 어떻게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가장 신뢰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부드럽고 달콤한 덫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어떻게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인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가 물 한 컵으로 얻은 시간을 이용해 어떻게 실타래를 풀듯 진실을 파헤치고 결국 통쾌한 방역에 성공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시멀자 첸유에이 올해 70입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동이트기도 전 신도시 아파트 창가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 때쯤이면 저는 이미 잠에서 깹니다. 불면증 때문이 아닙니다. 제 몸 안에 그 어떤 알람 시계보다 정확한 손자 녀석이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3살 된 손자 우진 유첸이의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는 장이 약해 바깥 음식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 불려둔 콩을 믹서기에 넣고 버튼을 누른 뒤 냉장고에서 계란과 당근을 꺼내 영양 만점인 계란찜을 준비합니다. 이곳 신도시 아들 집에서 맞이하는 10955번째 아침입니다. 3년 전 저는 평생을 살았던 서울 성북동 옛집을 뒤로하고 간단한 짐 가방 하나만 챙겨 아들 민석 웨이지에인의 작은 손님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금이 저희 사업의 결정적인 시기예요. 우진이 좀 맡아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 지은 잉쉐이의 그 간곡한 부탁, 그리고 마음 놓고라는 그 한마디를 위해 저는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칠순의 늙은 몸으로 기저귀 가는 법 분유, 타는 법 우는 아이 달래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허리 통증은 일상이 되었고 밤잠 설치는 건 예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삐죽거리며 울기만 하던 핏덩이가 어느새 자라 어눌한 발음으로 할머니 안아줘 라고 부를 때면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이를 재운 후 민석이와 지은이가 저를 거실 소파로 불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집안 공기가 무거웠고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석이는 서류 가방에서 마치 고급 아파트 분양 광고 책자처럼 두툼하고 화려한 팸플릿을 꺼내 제 앞 탁자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의아해하며 돋보기를 쓰고 자료집을 펼쳤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채도가 높고 화사한 풍경 사진들이었습니다. 정갈하게 다듬어진 일본식 정원, 햇살이 부서지는 노천 온천, 그리고 호텔처럼 통유리로 된 깨끗한 방들, 품위 있는 옷차림의 노신사와 여사님들이 태극권도 하고 그림도 그리며 모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료집 상단에는 금박으로 장식된 예술적인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원 의윤 프리미엄 힐링 실버타운.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어머니, 민석이가 저를 바라보며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은퇴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원 실버타운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데 산을 등지고 바다를 바라보는 배산임수 명당이에요. 대한민국 최고급 시설이고 평판도 제일 좋은 곳이죠. 저희가 지난주에 직접 가서 보고 왔어요. 며느리 지은이도 옆에서 부지런히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거기 환경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어요. 공기 좋고 조용하고요.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대기하고 영양사가 삼시세끼 식단 짜드리고요. 문화센터 강좌에 헬스장 온천 스파까지. 지금 집에서 매일 우진이 뒤치다꺼리 하시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멋지게 지내실 수 있어요. 제 마음은 조금씩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니, 저희가 다 계획해뒀어요. 어머니가 고원에 가시면 월 200만 원, 약 4만 대만 달러 비용은 저희 부부가 낼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사셨던 성북동 집 계속 비워두고 있잖아요. 좋은 세입자 구해서 월세 놓으면 그 시세로 한 150만 원, 약 3만 대만 달러은 거뜬히 받을 수 있어요. 그 돈은 전부 어머니 용돈이랑 여행 자금으로 쓰세요. 사고 싶은 거 사시고 가고 싶은 곳 가시고요. 아들의 눈빛은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세요, 일석삼조잖아요. 어머니는 더 이상 손자 보느라 고생 안 하시고 진짜 품격 있는 노후를 즐기실 수 있고요. 저희는 또 안심하고 사업에 매진할 수 있고요. 어때요? 좋죠?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 인생이 타인에 의해 정리되는 듯한 불쾌함 손자와 떨어져야 한다는 아쉬움.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 몸 상태는 제가 제일 잘 압니다. 허리 디스크는 갈수록 심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가끔은 덜컥 겁이 납니다. 내가 실수해서 집안에서 무슨 사고라도 나면 우리 우진이는 어쩌나 하고요. 저는 고리타분한 노인네가 아닙니다. 친구들한테서 요즘 고급 실버타운이 얼마나 좋은지 말동무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어서 혼자 빈집 지키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민석이와 지은이의 계획은 겉으로 보기에 정말 합리적이었습니다. 저를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효도하려는 거겠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드리려는 거겠죠. 진심과 기대로 가득 찬 아들 내외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 불편함은 그래, 자식들도 다 좋은 뜻으로 그러는 거겠지 라는 생각으로 덮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듣고 보니 괜찮은 것 같구나. 잘 됐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가장 쿨하실 줄 알았다니까요. 민석이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은이도 한숨 돌리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주말마다 우진이 데리고 꼭 면회 갈게요.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며 어쩌면 이게 정말 최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녁 민석이는 정식 입주 계약서를 제 앞에 가져왔습니다. 법률 용어가 가득한 두툼한 서류였습니다. 어머니 한번 훑어보시고 문제 없으시면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민석이는 계약서 마지막 장 서명란을 가리키며 미리 준비한 인주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돋보기를 끼고 대충 훑어보았지만 깨알 같은 글씨에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아들이 알아서 잘했겠지. 설마 문제가 있겠어 하는 생각으로 묵직한 서명용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빈칸에 제 이름 심월자를 적으려는 찰나 사고가 터졌습니다. 쿵, 그 옆에서 진보를 가지고 놀던 우진이가 힘 조절을 못해 공을 놓쳤고 그 알록달록한 공이 묵직한 원목 식탁 다리를 강타했습니다. 식탁이 거세게 흔들렸고 제가 방금 가득 채워둔 따뜻한 물 한 컵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촤악! 맑은 물이 작은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더니 하필이면 펼쳐져 있던 그 중요한 계약서 위를 덮쳤습니다. 어머나! 지은이가 짜증 섞인 비명을 지르며 휴지를 뽑아 허둥지둥 닦아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반 A4 용지로 출력된 계약서는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였고 잉크는 순식간에 번져 글씨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명해야 할 마지막 장은 흠뻑 젖어 구멍까지 나버렸습니다. 이걸 어쩌지 망가진 계약서를 보며 민석이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애 좀 잘 보라니까 핸드폰만 보고 있고 지은이는 화가 나서 겁먹은 우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됐다 애한테 그러지 마라.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저는 얼른 놀란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민석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이게 원본이라 고원 쪽 직인까지 다 찍어온 건데 이렇게 돼서 못 쓰게 됐어요. 내일 회사 가서 법무팀한테 다시 뽑아달라고 하고 원장님 도장 다시 받아와야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 빨라야 다음 주 월요일이나 돼야 서명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게 3살 아이의 무심한 행동 그리고 평범한 물 한 잔이 계약을 꼬박 5일 뒤로 미루게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우연 같은 5일이 제 남은 인생의 운명을 바꿀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줄은 말입니다. 물컵 소동은 금방 잊혔고 일상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정성을 다해 우진이를 돌봤습니다. 아들 부부는 제가 실버타운에 가는 게 기정사실이라 여겼는지 평소보다 훨씬 더 깍듯하고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제 마음속 한구석에 남아있던 의구심도 그들의 지극정성에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정말 욕심을 내려놓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때가 되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사건은 그 5일간의 유예 기간 중 이틀째 되는 날 일어났습니다. 오후에 우진이를 재우고 며칠 전 민석이가 벗어둔 빨랫감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탁기를 돌리기 전 주머니를 꼼꼼히 확인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민석이가 돈이나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빨래통에 넣어서 곤죽이 된 적이 많거든요. 상의 주머니, 바지 주머니, 별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킷 안쪽 깊숙한 속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얇고 네모반듯하게 접힌 종이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본능적으로 꺼내보았습니다. 회의록이나 거래처 명함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의 밝은 빛 아래서 그 종이를 펼친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병원 진료 영수증이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너무나 익숙한 검은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 민석이가 혹시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마음의 병이라도 생긴 건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진료 과목 옆에 선명하게 찍힌 글자는 노인 정신과
치매 평가 클리닉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날에 저를 벼락 맞은 듯 얼어붙게 만든 환자 성명란에는 강민석이 아니라 정자체로 3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환자 성명 심월자.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윙 하는 이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심월자가. 치매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모든 글자가 불에 달군 인두처럼 눈을 지저댔습니다. 진료 날짜는 지난주 목요일. 그날 저는 온종일 우진이와 집에 있었고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 정신과 의사를 만났단 말입니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민석이나 지은이가 제 건강보험증을 몰래 가져가서 저 대신 허위로 진료 접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저는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멀쩡합니다. 매일 우진이를 완벽하게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봐서 치매 클리닉에 가야 할 사람입니까? 그때 끔찍하고 황당한 생각이 독사처럼 스르르 제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일이 실버타운 입주 계약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천근망은 느껴져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거대한 불안감이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다시 접어 속옷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인자한 할머니였지만 속은 성난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진이가 낮잠에서 깨작 거실 놀이, 매트에 앉혀두고 저는 손님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그 실버타운의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입력했습니다. 고원 프리미엄, 힐링 실버타운. 이번에는 그저 훑어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탐정이 되어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를 샅샅이 뜯어보았습니다. 예상대로 온라인 평판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SNS 페이지는 보정된 화사한 사진들로 도배되어 있었고 지도 앱의 리뷰 수십 개는 하나같이 별점 5개였습니다. 댓글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여유 있어 보이는 보호자들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고원에 모신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입니다. 매일 행복해 하시는 걸 보니 안심이 되네요. 직원들이 가족보다 더 친절해요. 아버지 치매 증상이 여기서 많이 호전되셨어요. 시설 최고 식사 최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노인들의 천국입니다. 심지어 유명 여행 블로거, 맛집 블로거들이 쓴 탐방 후기도 여러 개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고원을 무릉도원이라 칭송하며 온갖 미사여구를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할수록 제 마음속 의심은 짙어졌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마치 먼지 하나 없이 청소된 모델하우스처럼 사람 사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이 호평들은 마치 같은 틀에서 찍어낸 붕어빵처럼 말투와 사진 각도가 소름 끼치게 비슷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내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긴 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성북동 옛집에 가서 계절옷을 좀 가져오겠다고 둘러대고 반차를 썼습니다. 물론 성북동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택시를 잡아타고 기사님께 그 주소를 말했습니다. 경기도 외곽 제가 곧 입주하게 될 그 노인들의 천국으로요. 택시는 산길을 따라 한참을 굽이굽이 달려
고원 실버타운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환경은 인터넷 사진처럼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웅장한 유럽풍 건물 잘 가꿔진 잔디밭과 화원 숲속 특유의 맑은 공기와 꽃내음까지. 저는 친구 대신 상담하러 온 척하며 통유리로 된 호화로운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상냥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고 곧 장장 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와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장 실장은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넓고 환한 2인실부터 최신식 재활 치료실 책 냄새 가득한 도서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우나까지 구석구석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의 설명 인터넷에서 본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활동센터를 지나갈 때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어르신들이 수묵화를 배우거나 장기를 두고 노래방에서는 구성지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심 여사님 보세요. 장 실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고원은 일반적인 칙칙한 양로원과 다릅니다.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취미와 친구를 찾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사시길 바라거든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출된 연극 무대 같았습니다. 견학의 마지막 코스는 야외 일본식 정원이었습니다. 장 실장이 급한 전화를 받느라 잠시 저 혼자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갈이 깔린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대나무 숲이 우거진 외진 구석에 다다랐을 때 묘하게 이질적인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한 할머니가 텅 빈 흰 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옷은 다른 노인들처럼 질 좋은 생활복을 입고 있었지만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벽 속에 세상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뚫어지라 보고 있었습니다. 측은한 마음에 다가가 옆 석조 의자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혼자 일광욕하세요. 할머니는 제 목소리에 깜짝 놀란 듯 몸을 떨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젊은 시절의 고운 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답 대신 입을 벙긋거렸지만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언어 장애가 있나 싶어 저는 혼잣말하듯 계속 떠들었습니다. 여기 환경 참 좋네요. 공기도 좋고. 저도 여기 들어와서 살까 고민 중이에요. 할머니는 여기 지내시는 거 어떠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할머니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텅 비었던 눈동자가 순식간에 공포로 뒤덮이더니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어댔습니다. 그건 단순한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의 힘을 짜내어 절대 안 된다고 경고하는 듯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더 물어보려는데 저쪽 오솔길에서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자 둘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고양이처럼 조용했습니다. 문할머니, 왜 혼자 여기서 찬바람을 맞고 계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들의 얼굴엔 장 실장과 똑같은 영업용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행동은 거칠었습니다. 양쪽에서 휠체어 손잡이를 잡더니 강제로 돌려 세웠습니다. 휠체어가 돌아가는 찰나문 할머니라고 불린 그 노인이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돌려 저를 뚫어지라 쳐다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목구멍 깊은 곳에서 뭉개진 소리를 짜냈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힐 듯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천둥처럼 똑똑히 들렸습니다. 지옥에서 온 암호 같은 한마디. 흑백 고원.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상냥한 미소의 간호사들에게 끌려 대나무 숲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도르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흑백 고원.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겉보기엔 천국 같은 이곳에 왜 저토록 공포에 질린 노인이 있는 걸까요? 왜 저에게 그런 경고를 했을까요? 눈앞에 드리워진 거대한 검은 장막이 아주 조금 흉측하게 찢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네 글자가 귀신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나쁘게 보는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할머니의 눈에 서린 그 원초적인 공포는 연기일 수 없었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실버타운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과 며느리가 진료 기록까지 조작해가며 저를 그곳에 밀어넣으려 하는 것, 그 뒤에는 분명 말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70세 노인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똑똑하고 믿을 수 있으며 진실을 파헤칠 능력이 있는 사람. 제가 떠올린 유일한 사람은 조카딸 강채린이었습니다. 채린이는 제 여동생의 딸로 올해 30입니다. 어려서부터 영리하고 정의감이 넘쳤지요. 신문방송학과를 나와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사 탐사보도 팀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그녀의 날카로운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전화를 걸어 짧게 말했습니다. 체리나 이모할머니가 정말 중요한 일로 상의할 게 있어. 언제 시간 되니? 제 목소리의 심각함을 감지한 체린이는 즉답했습니다. 이모할머니 걱정 마세요. 오늘 오후 시간 비워요. 자주 가던 그곳에서 봬요. 우리는 강남의 조용하고 은밀한 룸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물에 젖은 계약서부터 주머니 속 진료 영수증, 그리고 고원에서 만난 문할머니의 기이한 경고, 흑백 고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채린이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차가워졌습니다. 제 말이 끝나고 한참 침묵하던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베테랑 기자의 냉철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모 할머니,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 직감이 맞아요. 이건 노인들의 재산을 노린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커요. 그녀는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같이 살기 싫은 거라면 오빠랑 새언니가 그냥 싸우거나 졸랐겠죠. 굳이 치매 진단서를 조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진단서가 필요한 용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용도는 고원 실버타운의 진짜 목적과 연결돼 있을 거고요.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모 할머니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절대 눈치채게 해서도 안 돼요. 채린이는 제 차가운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계속 연기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맡을게요. 저를 안심시킨 채린이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인맥을 동원해 업계에서 가장 유능한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민석지은 그리고 고원 실버타운의 장 원장. 세 사람을 동시에 24시간 밀착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 탐정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째의 착한 아들과 현모양처인 며느리는 지난 한 달 동안 강남의 은밀하고 비싼 요정에서 장 원장과 3번이나 만났습니다. 매번 깍듯하게 접대했고 헤어질 때는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둘째 민석이 회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주도한 해외 투자 건이 실패해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대회비라 알려지진 않았지만 개인 연대 보증을 선 탓에 민석이는 약 4억 원의 빚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셋째 소박한 주부인 줄 알았던 며느리 지은이는 최근 백화점 명품관을 밥 먹듯 드나들었습니다. 카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재정적으로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최근 민석이와 지은이가 서재에서 컴퓨터를 붙잡고 오래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컴퓨터 안에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컴맹이고 비밀번호도 모릅니다. 다시 채린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모 할머니 더 지체하면 안 돼요. 컴퓨터 확인해야겠어요. 제가 아는 해커가 있는데 접속만 할 수 있으면 다 뚫을 수 있어요. 주말이 되자 민석이네 회사는 직원 가족 동반 야유회로 강원도에 갔습니다. 밤늦게나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즐거운 날이었지만 저에게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채린이를 불렀습니다. 1시간도 안 돼 채린이가 뿔테 안경을 쓴 앳된 청년과 함께 왔습니다. 채린이가 말한 컴퓨터 전문가였습니다. 이모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시간 충분해요. 채린이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청년은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과 케이블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얌전히 닫혀있던 민석이의 은색 노트북에 케이블을 연결하더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알 수 없는 코드들이 번쩍거렸고 방 안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청년이 OK 사인을 보냈습니다. 됐습니다.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랑 삭제된 파일, 암호화된 파일까지 싹 다 복구해서 복사했어요. 찾으시는 거 여기 다 있을 겁니다. 그들은 흔적 없이 장비를 챙겨 떠났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채린이가 태블릿에 넣어준 증거 폴더를 열었습니다. 내용은 저를 지옥 끝으로 밀어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진짜 고원 입주 계약서 상세본이었습니다. 저에게 보여준 것과 달리 마지막 페이지에 깨알 같은 글씨로 재산 처분권 포기 각성이와 성년 후견인 지정 및 재산 신탁 위임장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악랄했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제 명의의 모든 재산 성북동 집까지 포함해 전부 아들 강민석에게 신탁되어 관리 및 처분 권한이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인터넷 검색 기록이었습니다. 검색어들은 소름 그 자체였습니다. 노인 요양 등급 판정받는 법, 노인 감정 기복 유발 약물, 기억력 감퇴시키는 약, 치매 약 부작용, 서울대병원 노인정신과 권위자, 성북동 30년 된 아파트 빨리 파는 법,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도축하기 위해 골라놓은 살찐 양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저는 칠흑 같은 얼음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독했습니다. 1단계 격리. 완벽해 보이는 실버타운 계약서로 저를 익숙한 환경에서 떼어내 공모자들의 감옥에 가둔다. 2단계 권리 박탈. 위조된 치매 진단서를 근거로 저를 속여 조작된 계약서에 서명하게 만들고 법적으로 재산권을 빼앗는다. 3단계 감금. 인간 지옥 같은 그곳에 가두고 약물이나 다른 수단을 써서 가짜 치매를 진짜로 만든다. 정신과 몸을 망가뜨려 저항할 수 없게 만든다. 3단계 수확. 제가 완전히 통제되면 그들은 합법적인 후견인 자격으로 제 성북동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사치를 즐긴다. 그리고 저 심월자는 소리 소문 없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결말. 문 할머니가 말한 흑백 고원의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맥바이언 보여주기식 모델하우스에 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들입니다. 반면 흑해이은 저처럼 가족에 의해 버려져 마지막 가치까지 착취당한 뒤 처리되는 희생양들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실버타운이 아니라 돈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합법적인 수용소였습니다. 소파에 기대의 눈을 감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 흘리는 것이니까요. 아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정과 기대는 차가운 증거들 앞에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하루 꼬박 배신감을 씹어삼키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즉시 짐을 쌌습니다.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민석과 지은이 새로 뽑은 깨끗한 계약서를 들고 와 서명을 재촉하려 할 때 저는 이미 작은 짐 가방을 챙겨둔 상태였습니다. 어안이 벙벙해하는 두 사람을 보며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서가 지은아, 엄마가 갑자기 집에 가고 싶네. 성북동 가서 며칠 쉬면서 마음 정리 좀 해야겠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민석이가 다급해졌습니다. 오늘 계약서 사인해야 하잖아요. 급할 거 없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일 치르기 전에 내 집이랑 작별 인사는 해야지. 말리는 그들을 뒤로 하고 저는 단호하게 짐 가방을 끌고 나왔습니다. 3년 동안 식모처럼 살았던 아들 집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자마자 길가에 대기 중이던 체린이의 빨간 채에 올랐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가 담긴 USB를 체린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체린아, 이제 네 차례다. 체린이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정의감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원 실버타운 그리고 페류나들을 향한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체린이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치밀했습니다. 이 바로 증거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모 할머니, 이걸로는 아들 부부의 나쁜 의도만 증명할 뿐이에요. 고원이라는 저 악의 소굴을 뿌리 뽑으려면 내부 증거가 필요해요. 체린이는 방송국에 기획안을 냈고 데스크는 이 사건의 엄청난 파급력을 직감했습니다. 즉시 특별 취재팀이 꾸려졌습니다. 체린이의 후배이자 패기 넘치는 신입 기자 기태가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보호자로 위장해 고원 내부에 잠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기타에는 해외 유학파 재벌 3세로 위장했습니다. 경미한 치매가 있는 할머니를 모실 최고급 시설을 찾는다며 접근했죠. 렌트한 외제차에 명품 옷 호탕한 씀씀이로
장 원장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적응할 수 있을지 미리 체험해 보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내고 3일간 내부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안경과 시계에 숨긴 초소형 카메라로 충격적인 장면들을 담아냈습니다. 백색 구역 로비에서 웃던 노인들이 흑색 구역 방으로 돌아가자마자 표정이 사라지는 모습. 간호사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짐짝처럼 다루는 모습. 심지어 심야에 시끄럽게 구는 노인들을 CCTV가 없는 안정실로 끌고 가 정체불명의 주사를 놓아 잠재우는 장면까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타에는 저에게 경고했던 문할머니와 접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산책 시간을 틈타 기태는 녹음기를 문할머니 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문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비극을 녹음했습니다. 자식들이 재산을 노리고 자신을 이곳에 속여 데려왔다는 것. 이상한 서류에 지장을 찍게 한 뒤 격리했다는 것. 매일 먹는 약 때문에 기억이 흐릿해지고 몸이 약해진다는 것. 저항하면 더 센 약을 쓴다는 것. 여긴 고원이 아니야. 녹음 마지막 할머니는 흐느꼈습니다. 여긴 지옥이야. 보도가 나가기 전날 밤 저는 민석이와 지은이를 성북동 옛집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 후 처음으로 그들이 제 집에 발을 들인 겁니다. 그들은 제가 드디어 항복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나 보다 생각했는지 지은이의 얼굴엔 승자의 미소가 엿보였습니다. 긴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블릿 PC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한번 봐라. 화면에서는 기태가 목숨 걸고 찍어온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의 학대 강제 주사 투여, 그리고 문할머니의 절규가 담긴 생생한 지옥도였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거실엔 정적만 감돌았습니다. 민석과 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낙원의 실체가 이토록 추악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어머니, 이게 민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다음 폴더를 열었습니다. 남의 이야기 봤으니 이제 너희들 이야기도 봐야지. 누런 서류 봉투를 그들 앞으로 던졌습니다. 탐정이 찍은 사진들 장 원장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 민석의 재킷에서 나온 위조 진료 접수증 컴퓨터에서 복구한 악랄한 검색 기록들. 그리고 재산 포기 각서가 붙은 진짜 계약서까지. 마지막으로 제 핸드폰을 꺼내 체린이와의 통화 녹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모 할머니 기태가 원본 영상 검찰에 넘겼어요. 내일 아침 6시 뉴스에 터집니다.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색이 된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지르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앨범 한 권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젊은 날의 제가. 고열에 시달리는 아기 민석이를 업고 빗속을 달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민서가 기억나니 너 어릴 때 몸이 약해서 한밤중에 경기로 넘어갔을 때 태풍이 와서 택시도 안 잡히는데 내가 너 업고 3km를 뛰어서 응급실 갔어. 그날 밤 네가 내 등에서 앓는 소리로 그랬지.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크면 돈 많이 벌어서 엄청 큰 집 사줄게. 엄마 고생 안 시킬게. 눈물 범벅이 된 눈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너는 돈 때문에 네가 저지른 빚 무려고 네 어미를 그런 지옥에 가두려 했니?
그 순간 민석이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제 다리를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은이도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체리니의 보도는 핵폭탄급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충격 단독. 고원 실버타운의 두 얼굴, 노인, 재산놀인, 현대판 고려장. 뉴스 채널, 인터넷 포털 할 것 없이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타의 잠입 영상과 문할머니의 육성 증언, 그리고 조직적인 사기 수법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검찰은 즉각 특별수사팀을 꾸려 고원 실버타운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시설은 폐쇄되었고 장 원장과 관련자들은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제 아들 강민석과 며느리 지은 역시 사기미수 사문서 위조, 존속유기, 예비 음모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몇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원하냐고 물었을 때 법정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판사님,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배신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다만 제 손자 우진이가 이제 겨우 3살인 그 아이가 한꺼번에 부모를 잃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들이 스스로 죗값을 치르고 뉘우칠 기회를 주십시오. 법원은 제 탄원을 받아들여 민석과 지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변호사를 통해 요청한 특별 조건이 붙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내 사회봉사 300시간 이행, 단 봉사 장소는 피해자가 지정한다. 제가 지정한 곳은 서울 시내의 한 시립 요양원이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시설이 낙후되고 중증 치매 와상 노인들이 많은 곳이었죠. 고원 같은 화려함은 없고 소독약 냄새와 신음만 가득한 곳입니다. 주말마다 저는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촌스러운 조끼를 입고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기름병 넘어진 것도 모르던 아들이 대소변을 못 가리는 할아버지의 몸을 닦고 시트를 갑니다. 처음엔 헛구역질하던 녀석의 손놀림이 점점 익숙해집니다. 명품만 찾던 며느리가 쭈그리고 앉아 식은 밥을 떠먹여 드립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선 예전의 거만함 대신 묘한 차분함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그들은 멀리서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이게 그들에게 내리는 최고의 벌이자 구원임을 압니다. 늙고 병들어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한 그 처참함을 직접 겪어봐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을 테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봉사가 끝나고 아들 내외가 우진이를 데리고 성북동 집으로 왔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부엌에서 직접 쏜 단팥죽을 내왔고 민석이는 새로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안심상속 신탁 새로 가입했어요. 수익자랑 관리자 모두 어머니로 했고요. 어머니 노후는 어머니가 결정하세요. 저희는 그냥 아들 며느리로만 살게요. 할머니 안아줘. 우진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따뜻하고 보드라운 손자를 안고 파멸의 폭풍을 겪고 다시 태어나려 애쓰는 아들 부부를 보며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지옥 문턱에서 돌아왔고 완벽해 보였던 가정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생명의 무거움을 알고 선을 지킬 줄 아는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심월자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완벽한 효도인 줄 알았던 계획이 실은 끔찍한 음모였다는 사실, 그리고 통쾌한 반전까지. 여러분은 그녀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혹자는 아들을 고발한 것이 너무 비정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이 가장 확실한 자기 보호이자 교육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아들 부부를 열악한 요양원으로 보낸 것은 현명한 처벌일까요? 잔인한 복수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심월자 씨였다면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바로 경찰에 신고했을까요? 아니면 아들에게 자백할 기회를 주었을까요? 돈과 혈육 그 사이에서 인간의 도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인생의 진실을 파헤치는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달콤한 유혹 앞에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